공동명의 서류에 도장 찍기 전까지는 그 집에 한 발짝도 들일 생각 마. 홀로 친정엄마의 발인을 마치고 상복 차림으로 돌아온 내 집 앞. 익숙한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도어락은 차가운 오류음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걸려온 남편의 영상통화 너머로는 시댁 식구들이 떠난 다낭의 시끄러운 웃음소리와 파도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피눈물을 삼키며 그 차가운 복도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인생을 갉아먹던 이 기생충들을 완벽하게 도려내기로 말이죠. 며칠 뒤 양손 가득 면세점 쇼핑백을 들고 귀국한 그들은 잠긴 문 앞에서 혼비백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차가운 빈소에 향냄새만 자욱하게 깔려 있었어요. 상주복 소매를 만지작거리던 제 손끝이 자꾸만 떨려왔습니다. 엄마의 영정사진 속 미소가 너무 환해서 저는 자꾸만 고개를 숙였어요. 빈소 한쪽에는 엄마의 오랜 친구분들 몇 분만이 자리를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사위라는 사람도 시댁 식구들도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어요. 엄마 친구이신 순자 아주머니가 제 등을 쓸어주며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아휴, 미선아, 사위는 정말로 안 온다니? 아무리 그래도 장모 가는 길인데. 저는 마른 입술을 깨물며 겨우 입을 열었어요. 다낭으로 가족여행을 갔대요. 위약금이 아까워서 못 온다고. 뭐라고? 위약금이 아까워서 장모 장례식을 못 와? 시어머니랑 시누이까지 다 같이 갔어요. 비행기표 다 끊어놓은 걸 어떻게 물으냐고 하더라고요. 순자 아주머니가 입을 다물지 못하셨어요. 저는 그저 영정사진 속 엄마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피눈물이 가슴속에서 자꾸만 차올랐지만 저는 울음을 삼켰어요. 엄마는 평생 저를 위해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남편이 무능하고 시댁이 저를 파출부 부리듯 부려도 엄마는 제 편이 되어주셨죠. 마지막 순간까지도 엄마는 제 걱정만 하셨습니다. 3일장 내내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발인을 마치고 화장터에서 엄마의 작은 유골함을 받아든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낙골당에 엄마를 모신 뒤 저는 텅 빈 검은 세단 뒷자리에 몸을 실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1시간 내내 차창 밖 풍경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어요. 이제는 정말로 혼자였습니다. 세상에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줄 사람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집에 가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그저 침대에 쓰러져 며칠이고 자고 싶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을 때 시계는 이미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사람의 것이라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야위어 있었습니다. 24층에 도착해 무거운 발걸음으로 현관 앞에 섰어요. 익숙한 비밀번호 6자리를 눌렀습니다. 낯선 경고음이 울렸어요. 저는 멍하니 도어락을 내려다봤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손가락 하나하나에 힘을 줘서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삐삐거리는 오류음만이 이어지고 있었죠. 그제야 저는 도어락의 모양이 평소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챘어요. 매끈한 검은색이 아닌 은색 테두리의 새 모델로 통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바닥으로 문을 두드렸어요. 여보세요? 안에 누구 있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문 너머에서는 인기척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낭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니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도어락은 왜 바뀌어 있는 걸까요? 손이 차갑게 식어가는 가운데 핸드백 안에서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시어머니라는 세 글자가 떠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코웃음 소리가 먼저 들려왔어요. 도어락 안 열리지? 내가 아예 새 것으로 바꿔버렸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제 집인데.
네 집은 무슨, 너 혼자 사는 집이니? 우리 아들도 이름 올려야 할 거 아니야? 저는 등 뒤가 서늘해졌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 마지막으로 저를 위해 해주신 일이 떠올랐습니다. 엄마는 우리가 살고 있는 본인 명의 아파트에 가등기를 걸어두셨어요. 혹시라도 자신이 잘못되면 악랄한 시댁 식구들에게서 저를 지켜주려고 해두신 거였죠. 우리 여행 다녀올 때까지 우리 아들 이름도 넣어놔.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져? 네 친정엄마 죽었으니까 이제 그 가등기도 풀고. 어머니, 저희 엄마 오늘 발인하셨어요. 네 엄마 죽은 걸 날더러 어쩌라는 거니? 우리 돌아갈 때까지 명의 바꿔놔라.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든 채로 차가운 복도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손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졌고 저는 결국 현관문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어요. 엄마가 살아생전 늘 하시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미선아, 사람돌이 하면서 살아라. 저는 그 말씀을 평생의 좌우명처럼 새기고 살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시부모님 아침 차려드리고 명절마다 시댁 제사를 도맡고 시누이 등록금까지 보태가며 며느리 노릇을 했어요.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놀고 먹어도 제 카드로 명품 가방을 긁어대도 저는 묵묵히 참았습니다. 그게 사람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은 제 호의를 이용할 뿐이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그 시간에 다낭에서 술잔을 부딪히고 있었어요. 그 순간 휴대전화가 다시 진동했습니다. 이번에는 카톡이었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엄마 말씀 들었지? 공동명의 서류 미리 준비해놔. 우리 모레 들어가. 괜히 일 키우지 말고. 저는 그 메시지를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엄마의 마지막 가는 길에 호텔 위약금 타령을 하던 사람. 장모상 중에 다낭 해변에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린 사람. 그 사람이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래, 사람 도리 같은 거 이제 그만하자.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방금까지 떨리던 손이 이상하리만치 차분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제 손가락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어요. 1층 로비를 가로질러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핸드폰 주소록에서 이름 하나를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엄마의 유언 집행을 도와주신 법무사 사무장님이었습니다. 미선 씨, 이 새벽에 무슨 일이세요? 발의는 잘 마치셨고요? 사무장님, 엄마가 제 아파트에 걸어두신 가등기 말이에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엄마의 유일한 상속인 맞죠? 그 가등기 오늘 아침 사무실 문 여시는 대로 바로 풀어주세요. 미선 씨, 그거 어머님이 미선 씨 지키시려고 일부러 걸어두신 건데 정말 푸시려고요? 네, 풀어야 그 집을 제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으니까요. 처분이라뇨. 갑자기 무슨 그 집 오늘 안에 팔아버릴 거예요. 시세보다 한참 싸게라도요. 수화기 너머에서 사무장님이 잠시 말을 잃으셨어요. 저는 새벽거리를 천천히 걸으며 다음 말을 이었습니다. 시댁이 그 집을 노리고 도우락을 바꿨어요. 엄마 가시는 길 무시하고 다낭에서 술 마신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들 손에 엄마가 남겨주신 마지막 사랑을 넘길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아침 9시 사무실 문 열자마자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미선 씨 위임장 한 장만 있으면 가등기 말소는 당일 끝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동네에서 가장 큰 부동산 중개소 사장님 연락처도 같이 보내주세요. 시세보다 3억 싸게 내놓을 거예요. 당일 현금 거래 조건으로요. 사무장님은 한참 침묵하시다가 나직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선 씨 결정이라면 도와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새벽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 하나 보이지 않는 그저 검고 광활한 도시의 하늘이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부터는 사람 도리 같은 거 안 할래요. 엄마가 저한테 남겨주신 사랑, 저 사람들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거예요. 엄마, 저 좀 지켜봐 주세요. 저는 입술을 꽉 깨물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기까지는 아직 몇 시간이 남아 있었지만 저에게는 이미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법무사 사무실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던 그 2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사무실 앞 작은 카페에 앉아 식어버린 커피를 만지작거렸어요. 손목시계 바늘이 9시를 가리키자마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무장님은 이미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쳐놓고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미선 씨, 위임장에 도장 찍으시면 오늘 오후 안에 가등기 말소등기까지 마무리됩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네, 진행해 주세요. 저는 인주의 도장을 꾹 눌러 붉은 자국을 새겼어요. 엄마가 저를 위해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보호막을 제 손으로 푸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슴이 저려왔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엄마라면 분명히 이해해 주실 거라 믿었습니다. 엄마는 평생 시댁 식구들의 그릇이 어떤 모양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으니까요. 가등기 말소되면 그 집 명의는 미선 씨 단독으로 깨끗하게 정리됩니다. 부동산 사장님께는 제가 미리 연락드려 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무장님. 사무장님 사무실을 나서자마자 저는 곧장 부동산 중개소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인상 좋은 중년의 사장님이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무장님 통해서 말씀 들었습니다. 사장님, 24층 그 집 시세보다 정확히 3억 싸게 내놓을게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신가요? 오늘 안에 계약하는 매수자한테만 그 가격으로 드릴 거예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전부 현금으로 당일 입금 가능한 분이어야 합니다. 미선 사장님, 그 정도 조건이면 매수자는 줄을 설 텐데 정말 그렇게까지... 네, 빠를수록 좋아요. 사장님은 더 이상 묻지 않으셨어요. 곧바로 자신의 인맥에 전화를 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전화를 받은 큰손 매수자가 강남에서 차를 몰고 달려오는데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사장님 말씀 듣고 바로 왔습니다. 정말 그 가격에 내놓으시는 거 맞으신가요? 네. 대신 오늘 안에 잔금까지 전부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그 정도 매물이면 저야 마다할 이유가 없죠. 지금 바로 계약합니다. 사장님이 노련한 손길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동안 저는 가만히 창밖을 바라봤어요. 15억짜리 아파트가 12억에 팔려나가고 있었습니다. 3억이라는 돈이 작은 액수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의 그 거만한 코웃음 소리를 떠올리니 그 정도는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헐값에 넘기는 그 결정이 가장 통쾌한 복수처럼 느껴졌어요. 매수자가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꺼내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 통장에 계약금과 중도금이 입금되었다는 알림이 연달아 울렸어요. 사장님,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새 사장님께서 그 집 리모델링 하실 거잖아요. 안에 있는 제 살림살이 전부 폐기물로 분류해서 그냥 부숴버려도 좋다고 전해주세요. 가구나 가전제품이 거의 새 것일 텐데요. 정말 다 폐기해도 되겠습니까? 네, 한 점도 남기지 마시고 다 깨부숴 주세요. 비용은 제가 추가로 더 드리겠습니다. 매수자는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핸드백에서 새 도어락 카드를 꺼내 매수자에게 건넸습니다. 도어락은 어차피 시어머니가 바꿔놓으신 것이었어요. 그 카드를 던지듯 넘기는 제 마음이 그렇게 후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동산을 나선 저는 곧장 제 주거래 은행으로 향했어요. 창구 직원이 제 얼굴을 알아보고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 미선님,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제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 가족카드까지 전부 정지시켜 주세요. 네? 가족카드도 다 말씀이시죠? 네, 한 장도 남기지 말고 전부요.
직원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명품 가방을 긁어대던 카드, 시누이가 매달 쇼핑하던 카드, 남편이 룸사롱에서 흥청망청 쓰던 카드. 화면 속에서 그 모든 카드가 차례차례 빨간 정지 표시로 바뀌어 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무표정하게 지켜봤어요. 은행 옆 통신사 대리점에 들렀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제 명의로 개통된 가족 회선 전부 해지해 주세요. 본인 회선 하나만 남겨두고요. 시아버님 회선, 시어머님 회선, 시누이님 회선, 그리고 남편분 회선까지 4개 다 해지하시는 게 맞으시죠? 네, 오늘부로 다 끊어주세요. 대리점을 나서자 가벼운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3년 전 결혼식 날 입었던 흰 드레스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는 시댁 식구들 한 명 한 명에게 휴대전화를 선물했어요. 새 가족이 된 기념이라며 환하게 웃던 제 모습이 너무 우습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 모든 인연을 한 통의 해지 신청서로 끊어버린 것이었어요. 오후 늦게 부동산에서 잔금 입금 완료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곧바로 은행 PB센터에 찾아갔어요. 미소님, 어떻게 운영해 드릴까요?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량 매도하시고 적금보험 다 해지하셔서 통장에 들어온 매매대금까지 전부 합쳐서 달러로 환전해 주세요. 전액 달러 환전이요? 한국자산을 거의 전부 처분하시는 건데요? 네, 한국에서의 모든 금전적 연결고리를 오늘 안에 끊어내야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송금 받으실 외화계좌 알려주시면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캐나다 은행 계좌번호가 적힌 종이를 건넸어요. 그곳은 일주일 전에 캐나다 헤드헌터가 미리 만들어둔 외화 계좌였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끈질기게 이직 제안을 해오던 곳에 저는 그날 새벽 사무장님 사무실을 기다리는 동안 수락 메일을 보냈어요. 밴쿠버의 글로벌 디자인 지사, 연봉도 직급도 모두 파격적인 자리였어요. 서류상 이혼 절차를 밟는 시간조차 아까웠습니다. 저는 남편과의 법적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 떠나기로 마음먹었어요. 훗날 어떤 형태로 돌아오든 그건 그때 가서 결정할 일이었어요. PB센터를 나선 저는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가 강변북로를 달리는 동안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진동했어요. 시어머니에게서 부재중 전화 40통, 남편에게서 부재중 전화 60통, 시누이에게서 부재중 전화 20통. 화면을 가득 메운 빨간 숫자들이 마치 비명처럼 보였습니다. 핸드폰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저는 창문을 내렸어요. 차가운 강바람이 얼굴을 때리며 들이쳤습니다. 저는 손가락 끝으로 휴대전화 뒷면을 열어 유심을 빼냈어요. 그리고 그 작은 칩을 강물 쪽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손님, 휴대전화 떨어뜨리신 거 아니세요? 아니에요. 일부러 버린 거예요. 기사님은 백밀러로 저를 한번 흘끔 보시고는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좌석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눈을 감았어요. 그 시각 다낭공항에서 휴가를 마친 시댁 식구들이 짐을 끌고 인천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면세점에서 산 가방을 들고 콧노래까지 흥얼거리고 계셨다고 훗날 새 집주인이 경찰서에서 들은 내용을 사장님을 통해 전해주셨어요. 남편은 카톡 답장이 없는 제가 단단히 겁을 먹은 줄 알고 의기양양했다고 하더군요. 서류에 도장만 찍게 만들면 그 아파트는 제 손을 떠나 어머니 통장으로 흘러들어갈 거라는 계산이었을 거예요. 택시에서 그들 모자가 24층 현관 앞에 도착했다는 사실은 한참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새로 바꿔놓은 도우락은 온데간데 없이 뜯겨나가 있었어요. 활짝 열린 문 너머로는 망치 소리만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집이 왜 이래? 너 도우락 바꾼 거 맞지? 왜 문이 열려 있어? 집안 거실에는 시멘트 가루가 뽀얗게 깔려 있고 벽지는 다 뜯겨나간 상태였어요. 새 집주인이 들인 철거 인부들이
이미 한나절 동안 집을 깨부수고 있었습니다. 야, 너희 누군데 남의 집에서 이러고 있어? 남의 집은 무슨 남의 집이에요? 이 집 사장님이 오늘 아침에 잔금 다 치르고 산 집인데. 뭐? 산 집이라고? 우리 며느리가 미쳤구나. 그 아파트가 우리 집인데 누구 마음대로 팔어? 인부 중 한 명이 휴대전화로 새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새 집주인이 경찰을 데리고 24층으로 올라왔어요. 이 집 등기부등본 보여드릴게요. 오늘 오후 2시부로 제 명의로 깨끗하게 넘어왔습니다. 주거 침입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아니, 여기 내 집이라니까요. 내 마누라가 살던 집이라고. 등기부에는 다른 분 성함이 적혀 있는데요. 일단 경찰서 가서 말씀하시죠. 남편이 발버둥 치자 경찰이 손목에 수갑을 채웠어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며느리 이름을 부르며 통곡했다고 합니다. 수갑챈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려 했지만 신호조차 가지 않았어요. 본인 명의의 회선이 이미 해지된 사실을 그 순간에서야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신우이가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꺼내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려다가 카드 정지의 안내를 받고서야 모든 게 끝났다는 사실을 직감했다고 했어요. 같은 시각 저는 인천공항 1등석 라운지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받아들고 있었습니다. 미선님, 비행 2시간 전입니다. 편하게 쉬고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미소다운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라운지 통유리 너머로 활주로의 거대한 비행기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중 한 대에 곧 몸을 실을 예정이었어요. 저쪽 끝에 있는 도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밴쿠버라는 곳으로 향하는 비행기였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게이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가벼웠어요. 엄마, 저 갑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비행기 1등석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는 그 순간 거대한 엔진 소리가 부드럽게 울려 퍼졌어요. 창문 너머로 점점 작아지는 인천 땅을 내려다보며 저는 처음으로 깊고 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밴쿠버에 도착한 첫 한 달은 마치 잿빛 안개 속을 헤매는 기분이었어요. 회사에서 마련해준 다운타운의 고급 아파트는 천장이 높고 통유리창 너머로 바다가 보이는 근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안에 사는 저는 매일 밤 거실 바닥에 웅크려 앉아 한국 시간으로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멍하니 시간을 흘려보냈어요. 처음 일주일은 통쾌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텅 빈 시멘트 바닥 앞에서 경찰에 끌려갔다는 소식을 사무장님 통해 전해 들었을 때 저는 펜트하우스 발코니에서 와인 한 잔을 들고 잠시 웃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자리를 차지한 건 묘한 공허였습니다. 낯선 언어, 낯선 거리, 그리고 무엇보다 낯선 저 자신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어요. 회사에 첫 출근한 날부터 저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한국에서 알아주던 디자이너라는 자부심이 이곳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부서장 매튜는 저를 회의실로 부를 때마다 늘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선, 이 시야는 너무 동양적이에요. 우리 시장이랑 안 맞아. 다시 가져와 봐요. 네, 다시 작업해서 가져오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설 때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처음에는 한 번이면 끝날 줄 알았던 시한 수정이 5번, 6번까지 이어졌습니다. 기각된 스케치들이 제 책상 한쪽에 쌓여갔어요. 새벽 2시까지 사무실에 남아 펜을 잡고 있어도 손끝에서 나오는 선들은 자꾸만 무뎌졌습니다. 엄마 장례식 때 흘리지 못했던 눈물이 이상하게도 회사 화장실 칸 안에서 자꾸만 터졌어요. 내가 도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매일 조금씩 더 야위어 갔습니다. 식사도 거의 하지 못했어요. 샌드위치 한 조각을 입에 넣고 씹으면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까끌거렸습니다. 밤이면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다가 결국 거실로 나와 새벽까지 빈 스케치북을 노려보기 일쑤였어요. 복수의 쾌감은 어느새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고 그 자리에는 뼛속까지 시린 외로움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흐린 화요일 오후였어요. 부서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선, 들었어? 다니엘이 온대. 다니엘이요? 모르는 거야? 우리 회사 최대 주주잖아. 북미 디자인 업계 전설 그 자체야. 다들 책상 정리해. 다니엘이 직접 포트폴리오 점검하러 온대. 한 명 한 명 작업물 물어본대. 사무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저는 책상 위에 쌓인 기각된 스케치 더미를 황급히 서랍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러다 한 권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어요. 낡은 가죽 표지의 스케치북이었습니다. 캐나다로 떠나기 전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그렸던 그림들이 들어있는 책이었어요. 저는 그 책을 책상 구석으로 밀어두고 새 시안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오후 3시 무렵 사무실 문이 열리며 큰 키의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은빛이 살짝 섞인 짧은 머리, 깊은 회색 눈, 그리고 말없이 사무실을 둘러보는 차분한 시선.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실에 모셔둘까요? 아니에요. 디자이너들 책상부터 한번 둘러보고 싶습니다. 다니엘은 천천히 부서를 가로질러 걸었어요. 디자이너들 한 명 한 명이 책상 앞에 멈춰서서 짧게 질문을 던지고 작업물을 들여다봤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손바닥에 흥건히 땀이 차 있었어요. 미선이라고 하셨죠? 한국에서 오신. 네, 2달 전에 합류했습니다. 다니엘은 제가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아둔 새 시안들을 한 장씩 넘겨봤어요.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계속 수정 중이에요. 이게 전부인가요? 네, 지금 진행 중인 건 그게 다입니다. 그때 다니엘의 시선이 책상 구석에 밀어두었던 낡은 가죽 스케치북에 머물렀어요. 저 책은요? 아, 그건 한국에서 그렸던 거라 회사 작업이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좀 봐도 될까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그 책을 다니엘에게 건넸습니다. 다니엘은 그 자리에 선 채로 한 장씩 천천히 넘겨봤어요. 한 장, 또 한 장. 그의 손가락이 페이지 위에서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미선, 네, 이걸 왜 회의실에 안 가져왔어요? 아, 그건 매튜가 너무 동양 쪽이라서 안 된다고 했던 톤이라서요. 다니엘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매튜를 바라봤습니다. 매튜, 이 사람 시안이 정말 안 되는 거 맞나요? 아, 네. 저희 라인업이랑 잘 안 어울려서. 매튜, 이건 동양적인 게 아니라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우리가 10년째 못 찾던 그 지점이요. 이 사람 오늘부로 제 직속 수석 파트너로 옮기겠습니다. 부서 이동 절차는 내일 처리하세요. 사무실이 숨소리 하나 없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어요. 미선, 내일 아침 9시 본사 23층 제 사무실로 와요. 새 작업 같이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다니엘이 사무실을 떠난 뒤에도 저는 한참 동안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손에 쥐고 있던 펜이 어느새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저에게 쏟아졌어요. 부러움 반, 의심 반의 눈빛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시선보다 강했던 건 가슴 한가운데서 다시 뛰기 시작한 무언가였습니다. 지난 2달간 회색재처럼 식어있던 그 무언가가 작은 불씨로 천천히 깜빡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따뜻한 수프를 직접 끓여 한 그릇 다 비웠습니다. 식탁에 앉아 창밖의 밴쿠버 야경을 바라보며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엄마, 어쩌면요. 저 다시 그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엄마에게 말을 건넸어요. 다음날 아침 본사 23층 다니엘의 사무실 앞에 섰을 때
저는 손에 새 스케치북 한 권을 꼭 쥐고 있었어요. 미선,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미선, 미선이 그동안 그렸던 그 톤, 그게 진짜 미선의 색이에요. 매튜가 막아세웠던 그 색을 이제부터 마음껏 펼쳐봅시다. 자신이 없어요. 2달 동안 너무 많이 깎였거든요. 깎인 게 아니에요. 다듬어진 거예요. 무뎌졌다고 생각될 때가 사실은 가장 단단해진 때입니다. 다니엘은 매일 저녁 제 작업실을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그저 작업물에 대한 날카로운 피드백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면서 그는 제가 펜을 잡는 손끝에 자꾸만 힘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어요. 미선, 손에 너무 힘을 주고 있어요. 무슨 일 있어요? 한국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요. 다니엘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날부터 제 작업실 옆자리에 자기 자리를 옮겨와 함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가 옆에 있으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엄마가 곁에 있을 때처럼 든든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한 달이 흐르는 사이 저는 다시 펜을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가장 공을 들이고 있던 대형 프로젝트의 메인 디자인을 맡게 되었고, 첫 시안이 통과되던 날 다니엘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어 보였어요. 미선, 이게 미선의 진짜 출발선이에요. 다니엘이 없었으면 저는 아직도 그 회의실에서 시안을 5번씩 다시 그리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미선은 결국 일어났을 사람이에요. 내가 한 일은 그저 먼저 알아본 것 뿐입니다. 같은 시각 한국에서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살던 월세방마저 빼앗기고 찜질방을 전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새 집주인에게 물어야 하는 부동산 무단 침입 손해배상 청구액이 어마어마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빚더미에 앉아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다더군요.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잠시 차를 한 모금 마셨을 뿐이었어요. 이미 제 마음속에는 그 사람들은 아주 작고 흐릿한 점에 불과했습니다. 밴쿠버의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저녁, 다니엘이 제 작업실 문을 두드렸어요. 미선, 제안이 하나 있어요. 말씀하세요. 회사 라인업 안에서가 아니라 미선만의 독립 브랜드를 런칭합시다. 북미 시장 정면 진출이에요. 제 이름으로요? 네. 미선이 짊어졌던 모든 무게를 이제 미선의 이름 위에 올려놓을 시간이에요. 저는 한참 동안 그를 바라봤어요. 창밖으로 단풍나무 잎이 한 장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다니엘,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뭐든지요. 브랜드 이름은 제 이름이 아니라 우리 엄마 성을 따고 싶어요. 그게 미선이 시작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겠네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깊고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어요. 오랜 슬럼프의 끝에서 새 출발선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다음날 아침 곧장 본사 꼭대기층의 비밀 스튜디오 열쇠를 제 손에 쥐어줬어요. 천장이 통유리로 된 그 공간에는 햇살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미선, 이제 회사 정규 업무는 다 빼드릴게요. 이 안에서 미선만의 컬렉션에 완전히 집중하세요. 회사 일을 안 해도 정말 괜찮을까요? 미선이 만들 브랜드가 회사보다 더 큰 그림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통유리창 너머의 푸른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한국에서 시댁 식구들 눈치를 보며 회사 일 따로 며느리 노릇 따로 하던 시간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다니엘은 약속한 대로 매일 저녁 7시면 스튜디오 문을 두드렸어요. 미선, 오늘 작업한 것 좀 봅시다. 아직 많이 부족해요. 부족한 건 부족한 대로 봐야 다듬을 수 있습니다. 숨기지 마요. 그는 제 옆에 의자를 끌어다 앉아 한 장 한 장 시안을 천천히 짚어주었어요. 손가락이 닿는 자리마다 제 그림이 조금씩 단단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 시댁 식구들이 입버릇처럼 던지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며느리가 무슨 디자이너냐? 그저 집안일이나 똑바로 해라. 그 말들이 제 마음에 박혀있던 가시였다는 사실을
저는 다니엘 곁에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가시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새살이 차오르듯 제 디자인은 점점 또렷한 색을 갖춰갔어요. 원단 소싱을 위해 밀라노 출장이 잡히던 날, 다니엘이 제 책상 앞에 슬쩍 비행기표 2장을 올려놨습니다. 같이 갑시다. 현지 장인들 까다롭기로 유명해요. 든든하네요. 부탁할게요. 밀라노의 좁은 골목길에 자리한 원단 공방에 들어섰을 때 백발의 노장이는 우리를 본체만체 했습니다. 또 미국 디자이너인가? 우리 원단은 대량 주문 안 받아. 이 사람은 미국 디자이너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온 미선이에요. 사장님, 제가 만들고 싶은 건 한 시즌 팔리고 사라지는 옷이 아니에요. 10년이 지나도 옷장에서 꺼내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그 말 자네가 직접 한 건가? 네, 우리 엄마가 평생 같은 코트 한 벌을 입으셨거든요. 그 코트를 보고 자라서 그런 옷 만들고 싶습니다. 자네 손 한번 봅시다. 저는 손을 내밀었고 노장이는 한참 동안 제 손바닥을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우리는 좁은 트라토리아에서 늦은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미선, 오늘 그 한마디 멋있었어요. 진심이었어요. 우리 엄마 그 코트, 시어머니가 낡아 빠졌다고 핀잔 주던 그 코트가 저한테는 가장 비싼 옷이었거든요. 미선, 미선은 도망자가 아니에요. 도망쳐 나온 게 아니라 더 넓은 세상으로 걸어 나온 거예요. 그 차이를 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와인잔을 들고 있던 손이 잠시 떨렸어요. 그동안 제 마음속에서 저는 늘 도망자였거든요. 아무리 사업이 잘 풀려도 한국을 떠나오던 그 새벽의 기억이 저를 작아지게 만들었습니다. 다니엘, 제가 정말 도망온 게 아닐까요? 도망은 뒤를 보는 거예요. 미선은 그날 새벽부터 한 번도 뒤를 안 봤어요. 그러니까 도망이 아닙니다. 저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한마디로 제 안에서 무언가가 풀어졌습니다. 밀라노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다니엘에게 정식으로 결정을 알렸어요. 다니엘, 브랜드 이름 정했어요. 말해봐요. 우리 엄마 성을 따서 정했어요. 미선이 시작하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네요. 다니엘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북미 전역의 벤처 캐피탈 대표들에게 일일이 연락을 돌렸습니다. 잭, 내가 10년 만에 직접 추천하는 신생 브랜드예요. 시드 라운드 같이 들어갑시다. 캐서린, 메인 투자자로 자리 비워두고 다음 주에 직접 와서 봐요. 전화 한 통 한 통이 끝날 때마다 투자 약속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한국에서 시댁 식구들 등살에 시달리며 받던 월급으로는 평생 모아도 만들 수 없는 액수가 한나절 만에 모이고 있었습니다. 런칭쇼 날짜가 잡히고 2달 동안 저는 새벽까지 스튜디오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메인 드레스 패턴이 완성된 날, 저는 다니엘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었어요. 다니엘, 이거 한번 봐주세요. 이거, 미선, 이건 이번 시즌 최고의 한 벌이 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부담돼요. 부담 가져도 돼요. 그만한 작품이니까. 그러나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듯 런칭쇼를 일주일 앞두고 결정적인 사고가 터졌어요. 이탈리아 공장에서 받아본 메인 드레스의 패턴이 크게 어긋난 채로 도착한 겁니다. 미선, 큰일 났어요. 패턴 라인이 완전히 틀어져서 왔어. 이걸로는 무대 못 올려요. 보여주세요. 저는 작업대에 펼쳐진 드레스 원형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스태프들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다니엘이 소식을 듣고 곧장 스튜디오로 달려왔어요. 미선, 공장에 다시 의뢰하기엔 시간이 없는데 어떡할 거예요? 다니엘, 저 오늘 밤 여기서 새벽까지 패턴 다시 잡을게요. 혼자서요? 혼자가 아니에요. 패턴실 베테랑 2분만 옆에 계셔 주시면 돼요. 라인은 제가 다 다시 그리겠습니다.
스태프들이 서로 눈치를 봤어요. 여러분, 저 한국에서 며느리 노릇하면서 시댁 제사상 차릴 때 새벽에 안 자고 음식 다 만들어 봤어요. 패턴 한 벌 다시 잡는 건 그거에 비하면 일도 아닙니다. 미선이 그렇게 말하니까 저희도 못 도망가겠네요. 그럼 나도 옆방에서 같이 세우겠습니다. 커피랑 약식은 내가 책임질게요. 그날 밤 스튜디오 불은 새벽 5시까지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저는 무릎을 꿇은 채로 마네킹 위에 핀을 꽂아가며 라인을 한 줄 한 줄 다시 그렸습니다. 손끝이 부르트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머릿속은 맑았어요. 엄마가 평생 같은 코트 하나로 사계절을 나시던 그 단단한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새벽 5시 20분 마지막 핀이 꽂히는 순간 마네킹 위에는 처음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우아한 라인의 드레스가 서 있었습니다. 미선, 원래 도면보다 이게 더 좋아요. 정말이에요. 위기가 오히려 길을 터줬네요. 다니엘이 옆방에서 종이컵에 따뜻한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끝났어요. 끝났어요. 다니엘은 마네킹 앞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미선, 이건 옷이 아니에요. 미선이 지나온 시간 그 자체예요. 고마워요, 다니엘. 저는 처음으로 다니엘 앞에서 작은 눈물을 보였어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그저 조용히 옆에 서서 제가 마음을 추스를 때까지 기다려 주었어요. 런칭쇼를 사흘 앞두고 저는 마지막으로 컬렉션 전체를 점검하기 위해 비밀 스튜디오에 모든 옷을 한 줄로 걸어놨습니다. 총 32벌의 옷이 일렬로 늘어선 광경 앞에서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잃었어요. 엄마가 저를 보호하려고 마지막 사랑으로 걸어두셨던 그 가등기. 그 가등기를 풀어 만든 종잣돈이 머나먼 밴쿠버에서 이렇게 옷이 되어 돌아와 있었습니다. 엄마, 저 이거 다 엄마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스튜디오 창문 밖으로 노을이 천천히 지고 있었어요. 저는 한 벌 한 벌의 옷자락을 가만히 만져봤습니다. 가장 화려하게 성공하는 것, 저를 시궁창에 밀어넣었던 그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가장 빛나는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복수라는 사실을 저는 그 옷들 앞에서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미선, 무슨 생각해요? 사흘 뒤가 진짜 시작이라는 생각이요. 시작이고 동시에 답장이기도 해요. 미선이 받아본 적 없는 인사들 이번 무대로 다 돌려받게 될 거예요. 저는 옆에 선 다니엘을 올려다봤어요. 엄격한 멘토로 시작된 그와의 관계가 어느새 가장 든든한 동지의 자리로 옮겨와 있었습니다. 이번 무대가 끝나면 제 인생도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저는 길게 숨을 들이쉬며 마지막 한 벌의 옷자락을 천천히 매만졌습니다. 뉴욕 패션 위크의 마지막 날 저녁 7시 링컨 센터 메인홀의 거대한 백스테이지에는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모델들의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분주히 움직이고 스타일리스트들은 헤드피스를 맞춰 끼우느라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저는 헤드셋을 낀 채로 무대 뒤편 모니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미선, 객석 입장 거의 다 끝났어요. 5분 후 시작입니다. 첫 번째 모델 디테일 한 번만 더 봅시다. 다니엘이 제 옆으로 다가와 어깨에 가만히 손을 올렸어요. 미선, 떨려요? 이상하게 안 떨려요. 엄마가 옆에 와 계신 것 같아요. 그럼 됐어요. 나가서 한바탕 보여줍시다. 객석에서 사회자의 멘트가 시작되자 백스테이지 안에 일순간 정적이 깔렸습니다. 조명이 꺼지고 한 줄기 푸른 빛이 런웨이 정중앙을 비췄어요. 음악이 잔잔하게 깔리며 첫 번째 모델이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객석 곳곳에서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어요. 저는 모니터 화면을 통해 객석 첫 줄에 앉은 패션 매거진 편집장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날카로운 시선들이 어느 순간부터 부드럽게 풀어지고 있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모델이 차례로 무대에 오를 때마다 객석의 술렁임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미선,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첫 줄 사람들 다 받아줬고 있어요. 다행이에요. 쇼가 절반쯤 진행됐을 때 저는 며칠 밤을 새워 다시 잡은 그 메인 드레스가 무대에 오르는 모습을 모니터 너머로 바라봤습니다. 조명 아래에서 그 드레스의 라인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흐르고 있었어요. 어느 순간 객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쇼가 진행되는 중에 박수가 터지는 일은 흔치 않은 광경이었어요. 미선, 들리죠? 답장이 시작됐어요. 피날레 곡이 흐르기 시작했고 모든 모델이 한 줄로 런웨이를 도는 마지막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미선, 이제 미선 차례예요. 나가요. 갑니다. 저는 천천히 백스테이지의 커튼을 걷고 런웨이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정면으로 쏟아졌어요. 순간 눈이 시려 잠시 멈춰섰습니다. 객석 한가운데서 다니엘이 가장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곧이어 그 옆자리, 그 뒷자리, 그리고 객석 전체가 차례로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3년 전 인천공항을 떠나오던 새벽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핸드폰 유심을 강물에 던지던 그 순간의 손끝이 지금 이 박수 소리 속에 그대로 살아 있었어요. 엄마, 보고 계세요? 저 미선이 이렇게 무대에 서 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인사를 건네며 객석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쇼가 끝나고 백스테이지로 돌아오자마자 바이어들이 부스 앞에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미선, 우리 매장 5곳에 독점 입점 가능합니까? 가격 협상은 미선 쪽 조건에 맞추겠습니다. 우리도요. 이번 시즌 모든 라인 통째로 받고 싶어요. 미선, 첫날인데 재고가 거의 다 빠지고 있어요. 천천히 진행해요. 한 것도 놓치지 말고요. 그날 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첫 시즌 재고가 한 점도 남지 않고 완판되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호텔 스위트룸으로 돌아온 저는 발코니에 나가 뉴욕의 야경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다니엘이 샴페인 2잔을 들고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미선, 오늘 진짜 멋있었어요. 다니엘이 없었으면 무대에 못 섰을 거예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무대는 미선이 만든 거예요. 나는 그저 객석에서 가장 먼저 일어났을 뿐입니다. 저는 잔을 가볍게 부딪히며 글을 올려다 봤어요. 다음날 아침 패션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매거진의 표지에 제 이름이 박혔습니다. 표지 한복판에 큰 글씨로 떠 있는 한 문장이 제 가슴을 두드렸어요. 상처를 극복한 예술적 승리. 저는 잡지 한 부를 들고 한참 동안 그 문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상처라는 단어가 그렇게 따뜻하게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다니엘이 저를 펜트하우스 발코니로 데리고 갔어요. 밴쿠버의 야경이 눈 아래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미선, 오늘은 비즈니스 얘기 안 해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려고요? 미선, 우리 처음 만났던 그날 미선이 책상 구석에 밀어둔 그 스케치북을 봤을 때부터 나는 알았어요. 뭘 알았는데요? 이 사람은 내 사람이 될 사람이구나라고요. 저는 잔을 든 손이 살짝 떨렸어요. 다니엘이 자기 재킷 안주머니에서 작은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가느다란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놓여 있었어요. 미선, 비즈니스 파트너 말고 진짜 내 사람이 되어줘요. 천천히 가도 좋아요. 미선이 준비될 때까지 내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다니엘, 부담스러우면 지금 답 안 해도 돼요.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너무 고마워서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고 다니엘이 제 목에 가만히 목걸이를 걸어주었어요. 차가운 다이아몬드가 쇄골 위에 닿는 순간 이상하게도 따뜻한 기운이 가슴 한가운데까지 번졌습니다. 미선, 앞으로 어떤 일이 와도 내가 옆에 있을게요. 다니엘, 저도요. 이제 도망 안 가요. 그날 밤 저는 다니엘과 함께 발코니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3년 전 차가운 복도에 주저앉아 있던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닿아 있는지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끼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브랜드는 그 후로도 매 시즌 메가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런칭 1년 차에 북미 주요 백화점 20곳에 입점했고, 2년 차에는 유럽 시장 진출에 성공했어요. 3년 차에 이르러서는 기업 가치가 천문학적인 단위에 이르렀고, 업계에서는 저를 두고 패션계의 가장 빠른 신화라는 말이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 흐른 어느 봄날 아침, 저는 본사 23층 회의실에 임원진을 모아놓고 다음 단계를 발표했어요. 여러분, 다음 행선지는 아시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국 서울이에요. 한국요? 미선 사장님이 직접 진두지휘 하실 건가요? 네, 제가 직접 갑니다. 아시아 총괄 거점을 서울에 세우겠습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답장을 이제 직접 가서 전하실 차례입니다. 회의실 안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밴쿠버의 봄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3년 전 도망치듯 떠나온 그 도시로 돌아간다는 사실이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 한구석에서 차분한 불씨가 다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인천공항 입국장, 비행기에서 내려 게이트를 빠져나오자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저를 맞이했어요. 미선 대표님, 한국 시장 진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의 첫 일정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짙은색 트렌치코트 깃을 정리하며 천천히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3년 만에 다시 밟는 한국 땅이에요. 먼저 저를 기다려주신 한국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지사 런칭은 언제로 잡혀 있습니까? 보름 뒤입니다. 강남 한복판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할 예정이에요. 수행원들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동안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3년 전 새벽 이 공항을 떠날 때 저는 핸드폰 유심을 빼서 강물에 던지고 이름조차 등 뒤에 두고 떠났습니다. 지금 그 자리로 돌아온 저는 수많은 카메라의 중심에 서 있었어요. 저는 다시 정면을 향해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엄마, 저 다시 왔어요. 이번에는 제가 환영받는 자리로 왔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인사를 건네며 천천히 인천공항 출구를 빠져나왔어요. 강남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의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 테이블 한가운데에 앉아 한국지사 핵심 임원들과 마지막 전략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미선 대표님, 잠시 따로 보고 드릴 일이 있습니다. 회의 중인데요. 같이 들어도 될 내용 아닌가요? 그게 따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회의를 잠시 중단하고 임원들을 회의실에서 내보냈어요. 법무팀장이 들고 온 갈색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놨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대표님, 한 가지 확인해 두지 못한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3년 전 한국을 떠나실 때 이혼 서류를 정식으로 정리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법적으로는 여전히 김정수 씨와 부부관계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예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3년 전 그 새벽,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그저 편도 비행기에 올랐던 그 결정이 이제 와서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점을 알아챘다는 말이군요. 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며칠 전부터 업계 찌라시를 통해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저는 봉투에서 인쇄된 기사 출력물을 꺼내 한 장씩 넘겨봤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기사 헤드라인은 하나같이 자극적이었습니다. 성공한 아내에게 버림받은 비련의 남편, 브랜드 자금의 출처가 의심스럽다. 남편 가족 재산을 몰래 빼돌려 만든 회사. 저는 한 장 한 장 종이를 넘기며 천천히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 인터뷰들 전부 김정수 그 사람 입에서 나온 거 맞죠? 네, 본인 실명을 걸고 인터뷰한 자료들도 일부 확보했습니다. 시어머니는요? 그게 더 큰 문제예요. 법무팀장이 회의실 한쪽의 대형 모니터에 영상 하나를 띄웠어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 배경은 우리 한국지사 임시사옥의 1층 로비였어요. 머리에 흰 무명천을 두른 시어머니가 그 한복판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인터넷 방송 카메라를 든 남자가 그 모습을 생중계하듯 찍고 있었어요. 며느리야,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우리 아들 인생 망쳐놓고 너 혼자 외국에서 호강하다 돌아오니? 우리 아들 카드 다 끊어놓고 살림살이 다 부숴놓고 너 그러고도 사람이야?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자리는 한 며느리의 폐륜 만행 현장입니다. 어머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내 아들 좀 살려줘라, 며느라. 우리 아들 좀 살려줘. 저는 영상이 끝날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이 영상이 SNS에서 이미 100만 조회수를 넘었습니다. 댓글창은 며느리에 대한 비난으로 도배되고 있고요. 메인 투자사 반응은요? 캐서린 측에서 오늘 오후 긴급 컨퍼런스 콜을 요청했습니다. 투자 철회를 시사하는 분위기예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어요. 서울의 불빛 한 점 한 점이 마치 작은 비수처럼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구나. 그때 호텔룸의 도어벨이 울렸어요. 호텔 직원이 들고 온 것은 등기 우편이었습니다. 발신자 이름을 보는 순간 제 손가락이 서류 위에서 잠시 멈췄어요. 법률사무소 한모 변호사. 봉투를 뜯어 안에 내용물을 꺼냈습니다. 내용 증명이라는 큰 글씨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귀하의 사업자산은 혼인 유지기간 중 형성된 공동재산임. 귀하 브랜드 지분의 50%와 위자료 100억 원을 청구함. 원만한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 런칭을 무산시킬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임. 치졸하다는 말로도 부족한 협박이었어요. 저는 그 종이를 회의 테이블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대표님, 이건 명백한 공갈입니다. 형사 고소부터 진행하시죠. 잠시만요. 저는 서류 위에 손바닥을 가만히 올려놓은 채로 한참을 그대로 있었어요. 3년 전 차가운 복도에 주저앉아 있던 제가 다시 그 사람들의 손에 끌려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잠시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잠시였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법무팀장을 바라봤습니다. 다니엘에게 연락해서 비행기 티켓 끊어주세요.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들어와 달라고요. 다니엘 부사장님이요? 그 사람이 들고 있는 정보망이 필요합니다. 3년 전 그 사람들이 다낭에서 결제했던 영수증, 그리고 시어머니가 저한테 협박했던 통화 녹취, 그 자료들이 어딘가에 분명히 살아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즉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말씀하세요. 메인 투자사 캐서린 측에 연락해서 컨퍼런스 콜 일정을 다음 주로 미뤄주세요. 그 자리에서 직접 답변 드리겠다고요. 다음 주면 너무 늦습니다. 그 사이에 투자 철회 결정이 날 수도 있어요. 다음 주에는 모든 게 끝나 있을 겁니다. 캐서린이 그 자리에서 투자 철회 의사를 거두게 만들 자신이 있어요. 법무팀장이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무팀장이 자리를 뜬 뒤 저는 호텔룸의 미니바에서 위스키 한 잔을 따라 들고 다시 통유리창 앞에 섰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다니엘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일 아침 도착해줘요. 전쟁 시작이에요. 답장은 단 2줄이었습니다. 이미 짐 싸고 있어요. 미선 옆이 내 자리예요. 저는 그 메시지를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같은 시각 강북의 어느 허름한 모텔방. 전 남편 김정수는 자신의 변호사와 통화를 마치고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어요. 형님, 이번에 한 건 제대로 챙길 거예요. 그 여자 사인 안 하면 한국 런칭 자체를 망가뜨릴 거니까. 정수 씨,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위자료 한 20억 선에서 마무리하는 게 좋아요. 100억은 받아야지.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데. 옆에서 시어머니가 소주잔을 들고 있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 아들 말이 맞아.
그 며느리 그동안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100억도 모자라. 어머니, 이번에 돈 들어오면 어머니 모실 한강뷰 아파트부터 사드릴게요. 그래야지. 내 아들이지. 전화기 너머에서 변호사가 깊은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시각 책상에 앉아 종이 한 장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종이 맨 위에 굵은 펜으로 한 줄을 적었습니다. 대규모 기자회견. 그 아래로 한 줄 한 줄 항목을 적어 내려갔어요. 3년 전 다낭 호텔 결제 내역, 시어머니 협박 통화 녹취, 이혼 합의서 초안, 협의 이혼 동의서, 손해배상 청구 자료. 펜 끝이 종이 위에서 일정한 리듬으로 움직였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면으로 마주봐야 할 시간이었어요. 엄마가 저를 위해 마지막 사랑으로 걸어두었던 그 가등기, 그 가등기를 노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제가 만든 모든 것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어설픈 합의는 없어요. 조용한 마무리도 없습니다. 저는 종이 가장 아래에 한 문장을 더 적었습니다. 세상이 가장 잔인하게 까발려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만든다. 펜을 내려놓고 통유리창 너머의 야경을 한 번 더 올려다봤어요. 서울의 불빛이 차갑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꼬리를 천천히 끌어올렸어요. 이번에는 제가 도어락을 바꿀 차례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다니엘이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호텔 스위트룸으로 곧장 달려왔어요. 미선,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니엘이 와줘서 더 괜찮아졌어요. 그 사람들이 들고 나온 패가 뭐든 우리 쪽에 있는 패가 훨씬 두꺼워요. 걱정 마요. 다니엘은 노트북을 펼치며 자신이 가져온 자료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미선이 말한 다낭 호텔 결제 내역이요. 그 호텔 체인이 우리 회사 단골 거래처라서 본사 측에 정식 자료 협조 요청을 넣었어요. 모든 결제 영수증을 시간대별로 정리한 파일입니다. 이렇게 빨리 받아냈어요? 미선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받아내야죠. 저는 그 자료를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3년 전 엄마의 발인 다음 날 정수가 호텔 라운지 바에서 새벽 4시까지 결제한 양주값 영수증, 시어머니가 면세점에서 끄는 명품 가방의 결제 내역,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다낭의 풀빌라에서 시댁 식구들이 묵었던 객실 비용 청구서, 종이 위에 찍힌 시간들이 마치 비수처럼 또렷했어요. 그리고 이건 한국 측 사설 정보업체에 의뢰해서 복원한 통화 녹취록이에요. 그날 밤 시어머니가 미선한테 걸었던 그 통화입니다. 이게 어떻게 복원이 된 거예요? 미선이 그날 통화 종료 직후에 통신사 회선을 해지했죠. 해지 시점에 통신사 서버에 마지막으로 남은 음성 데이터 일부가 백업으로 잡혀 있었어요. 정식 절차로 받아낸 자료니까 증거 능력에도 문제 없습니다. 저는 헤드폰을 끼고 음성을 한번 재생해 봤어요. 수화기 너머의 시어머니 목소리가 어제처럼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도어락 통째로 바꿔버렸다. 가등기 풀고 우리 아들 이름 같이 올려놔. 네 엄마 죽은 게 나한테 무슨 상관이니? 저는 헤드폰을 천천히 벗어놓았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정수가 며칠 전에 업계 찌라시 기자 한 명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미선 측에 뒷돈 요구한 통화도 입수했어요. 그 기자가 자기 보호용으로 녹음을 해둔 자료였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판 셈이네요. 정확해요. 저는 자료 더미를 한쪽에 가지런히 정리해 놓고 곧장 비서를 불렀어요. 내일 오후 2시 한국지사 런칭 기념 프레스 컨퍼런스 일정 잡아주세요. 한국 주요 언론사 전부 참석 가능한 시간대로 잡으시고요. 네, 대표님. 회견 주제는 어떻게 잡을까요? 한국 시장 진출 비전 발표, 그리고 개인사 팩트체크. 두 가지로 잡아주세요. 개인사 팩트체크요? 네, 그대로 넣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즉시 보도자료 배포하겠습니다. 다음날 오후 2시 강남 그랜드 컨벤셔널. 기자석에는 수백 명의 기자가 앉아 있었어요.
업계 관계자들과 흔들리던 메인 투자사의 임원들도 빠짐없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회견장 맨 앞줄 한가운데 정수가 새 양복을 빼입고 거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 옆에는 시어머니가 흰 한복 차림으로 손수건을 만지작거리며 거짓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합의금을 받아낼 생각에 떡하니 와 있겠다는 뻔뻔한 발상이었어요. 저는 짙은 색 정장 차림으로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객석을 한번 천천히 둘러본 뒤 마이크를 잡았어요. 안녕하세요. 한국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미선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어올렸어요. 오늘 저는 두 가지 발표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국 시장 진출에 관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며칠 전부터 언론과 SNS에 떠들썩하게 만든 제 개인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객석이 술렁였어요. 두 번째 발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실관계가 정리되어야 첫 번째 발표가 의미를 갖기 때문이에요. 저는 등 뒤의 대형 스크린을 향해 가볍게 손짓했습니다. 스크린에 첫 번째 자료가 떴어요. 다낭 모 호텔 라운지바 결제 영수증. 결제자 이름 김정수. 결제 시각 새벽 3시 47분. 이 영수증은 제 친정어머니가 발인되시던 날 새벽 김정수 씨가 다낭의 호텔바에서 양주를 마시며 결제한 영수증입니다. 객석이 일제히 술렁였어요. 정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시어머니의 면세점 결제 내역, 풀빌라 비용 청구서가 차례로 떠올랐어요. 김정수 씨와 시댁 식구들은 제 어머님의 장례식에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가족 여행 위약금이 아깝다는 것이었어요. 그 가족 여행에서 그분들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는지 영수증이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정수와 시어머니 쪽으로 쏠렸어요. 두 번째 자료입니다. 스크린에 음성 파일 재생 화면이 떴습니다. 저는 마이크에 대고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같은 날 밤 제가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희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거셨던 전화입니다. 재생 버튼이 눌리는 순간 회견장 전체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도어락 통째로 바꿔버렸다. 카드키 풀고 우리 아들 이름 같이 올려놔. 네 엄마 죽은 게 나한테 무슨 상관이야? 회견장에 일순간 정적이 깔렸습니다. 곧이어 기자들의 자판 두드리는 소리가 폭우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의자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저거 가짜야. 내 목소리 아니라고. 음성 분석 보고서도 함께 첨부해 두었습니다. 아래 단상 옆 테이블에 자료집 있으니까 기자분들께서 직접 확인하시면 됩니다. 스크린에 다음 자료가 떴습니다. 며칠 전 정수가 업계 찌라시 기자에게 걸었던 통화 녹취였어요. 음성이 재생되었습니다. 이번에 미선 측에서 합의금 안 들어오면 한국 런칭 그날로 끝장이라고 전해줘. 기사 한번 더 크게 터트려 줄 수 있지. 기자한테 따로 챙겨드릴게. 회견장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정수의 얼굴이 시뻘겋게 변했다가 곧 시퍼렇게 식어갔습니다. 김정수 씨는 며칠 전부터 한국의 황색 언론을 통해 제 브랜드 자금이 본인 가족 재산에서 빼돌린 것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저에게 100억 원의 위자료와 회사 지분 50%를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 내용 증명 사본을 들어 카메라 앞에 펼쳐 보였어요. 이 모든 행위는 제 개인을 향한 협박이자 한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한 기업을 향한 명백한 영업 방해입니다. 객석에서 메인 투자사 캐서린 측 임원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단상 아래 테이블에서 미리 준비해둔 두 묶음의 서류를 들어올렸어요. 김정수 씨, 그리고 어머님, 두 사람이 동시에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전면 포기각서, 그리고 협의이혼 동의서입니다. 두 번째 서류는 허위사실 유포와 공갈 협박, 그리고 영업방해에 대한 형사 고소장입니다.
저는 단상에서 천천히 내려와 정수 앞에 두 묶음의 서류를 한꺼번에 던져 놓았어요. 서류가 정수의 무릎 위에 툭 떨어졌습니다. 정수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어요.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고르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첫 번째 서류에 지장 찍고 내일 아침 가정법원에 저랑 같이 출석해서 협의 이혼 접수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서류는 보류해 드릴게요. 거부하시면 두 번째 서류 그대로 진행합니다. 형사처벌 받으시고 그 뒤에 민사로 따로 손해배상 청구 들어갑니다. 액수는 회사 측 법무팀에서 산정 중이고 100억에 수십 배가 될 거예요. 미선아, 잠깐만 얘기 좀. 이름 부르지 마세요. 그 자격 이미 오래전에 이루셨어요. 회견장에서는 카메라 플래시가 폭주하고 있었어요. 정수의 변호사가 자기 자리에서 슬그머니 일어나 사람들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습이 시야 끝에 잡혔습니다. 자기 의뢰인을 그 자리에서 버리고 도망친 것이었어요. 미선아, 에미가 잘못했다. 에미가 다 잘못했어. 어머님, 그 호칭 오늘부터 안 들어드릴게요. 미선아, 한 번만 받아오, 한 번만. 저는 그 통곡 소리를 등 뒤에 두고 정수만을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결정하세요. 5분 드립니다. 정수의 손이 무릎이 서류 위에서 한참을 떨렸어요. 옆자리 시어머니가 그의 팔을 붙잡고 절규했지만 그는 이미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알고 있는 표정이었어요. 5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정수가 떨리는 손으로 인주를 찾았습니다. 비서가 다가가 인주를 내밀자 정수는 엄지에 붉은 인주를 묻혀 첫 번째 서류 위에 지장을 꾹 눌러 찍었어요. 지장이 찍히는 순간 회견장 곳곳에서 셔터 소리가 일제히 터졌습니다. 자기 무기로 삼으려 했던 법적 족쇄를 자기 손으로 끊어낸 순간이었어요. 내일 아침 9시 가정법원 정문에서 봅시다. 늦지 마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단상 위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객석을 한번 천천히 둘러본 뒤 마이크를 다시 잡았어요. 이제 첫 번째 발표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브랜드의 한국지사 플래그십 스토어가 다음 주 강남에 정식 오픈합니다. 한국 시장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객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조금 전까지 흔들리던 메인 투자사 임원들이 가장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회견장 맨 앞줄에서는 정수가 고개를 떨군 채 시어머니에게 소리치며 그 자리를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한번 흘끗 내려다본 뒤 다시 정면을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그 미소 위로 끝없이 쏟아졌어요. 엄마, 보고 계세요? 저 미선이 도랑 너머에서 끌려나갔던 그 미선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회견장의 불빛 아래 마지막 그림자가 천천히 걷히고 있었어요. 대국민 폭로전 다음날 아침 8시, 호텔룸 거실의 대형 TV에는 어느 채널을 돌려도 같은 화면이 흐르고 있었어요. 어제 오후 강남에서 열린 한 패션 브랜드의 프레스 컨퍼런스가 그야말로 충격적인 폭로전으로 끝났습니다. 장모 장례식 당일 다낭에서 유흥을 즐긴 사위와 며느리 아파트를 가로채려 한 시어머니의 만행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었습니다. 다른 채널에서도 비슷한 보도가 이어졌어요. 경찰은 오늘 새벽 김모 씨와 그의 모친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공갈 협박과 명예훼손, 영업방해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뉴스를 끝까지 지켜봤어요. 다니엘이 옆자리에 앉아 제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미선, 가정법원 출발할 시간이에요. 가요. 가정법원 정문 앞에서 정수는 이미 변호사 한 명을 새로 옆에 세워두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어깨가 푹 꺾여 있었어요. 왔구나. 들어갑시다. 시간 끌 일 없어요. 협의이혼 접수 절차는 생각보다 짧았어요. 서류에 두 사람이 함께 서명하고 담당자에게 제출하는데 3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길에 정수가 마지막으로 한 번 저를 돌아봤어요. 미선아, 한 번만.
그 호칭 더 이상 못 듣겠다고 했죠? 형사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손해배상 소송도 곧 들어갈 거고요. 어제 회견장에서 망가진 우리 브랜드 이미지 다 합치면 1,000억 단위가 넘어갈 거예요. 잘 지내세요. 다시는 안 봅니다. 저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고 법원 정문을 빠져나왔어요. 다니엘이 차문을 열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끝났어요. 끝났어요. 차가 한강 다리를 건너는 동안 저는 창밖의 건물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3년 전 새벽에 핸드폰 유심을 던졌던 바로 그 강물이었어요. 그날의 저와 오늘의 저 사이에 흐른 시간이 그 강물처럼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며칠 후 강남 한복판의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행사 날, 저는 다니엘과 함께 거대한 붉은 리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스토어 앞 거리는 새벽부터 줄을 선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자, 그럼 미선 대표님과 다니엘 부사장님께서 함께 테이프를 끊어주시겠습니다. 가위가 리본을 끊는 순간 폭죽이 터지고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플래그십 스토어 안으로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미선 대표님, 첫 시간 매출이 이미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어요. 손님들 한 분 한 분께 정성껏 응대해 드리세요. 오픈 행사가 끝나고 며칠이 지난 어느 화창한 오후, 저는 다니엘과 함께 차를 몰아 도시 외곽의 납골당으로 향했어요. 차 트렁크에는 글로벌 매거진 한 부와 협의이혼 증명서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납골당의 작은 안치단 앞에 서서 저는 한참 동안 엄마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엄마, 저 왔어요. 엄마의 사진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저는 잡지를 펼쳐 엄마의 사진 앞에 가지런히 놓아드렸습니다. 표지에는 제 이름이 큰 글씨로 박혀 있었어요. 엄마, 이거 봐요. 저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엄마가 저한테 남겨주신 그 사랑으로 시작한 일이에요. 다 엄마 덕분이에요. 저는 그 옆에 협의 이혼 증명서를 함께 올려놓았습니다. 엄마, 그 사람들이랑은 이제 완전히 정리됐어요. 더 이상 엄마 자리 넘보는 사람 없어요. 말을 잇던 저는 결국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흐느꼈어요. 3년 전 발인 날 흘리지 못했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다니엘이 천천히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어요. 미선, 어머님 옆에서 한 가지 약속드려도 될까요? 뭐예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합니다. 따님 미선이 평생 제가 옆에서 지킬게요. 다시는 어머님이 걱정하실 일 없도록 제가 지킬게요. 약속드립니다. 저는 다니엘의 어깨에 가만히 머리를 기댔어요. 엄마의 사진 속 미소가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보였습니다. 납골당을 나서는 길, 짙은 그림자가 저희 등 뒤에서 천천히 거치고 있었어요. 햇살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따뜻하게 감싸들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봄, 밴쿠버 외곽의 해변가 저택.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가 직접 디자인한 실크 웨딩 드레스의 마지막 매무새를 다듬고 있었어요. 미선 대표님, 정말 너무 아름다우세요. 너무 떨려요. 신부님 떨리시는 거 당연한 거예요. 야외 식장 한가운데에는 흰 장미로 만든 아치가 햇살 아래 빛나고 있었어요. 객석에는 다니엘의 가족과 회사 임직원들, 그리고 멀리 한국에서 날아와 주신 엄마의 친구 순자 아주머니가 자리하고 계셨습니다. 미선아, 어머니가 보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겠니? 아주머니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엄마가 분명 보고 계실 거예요. 웨딩 마치가 잔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화관을 쓰고 부케를 든 채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아치 아래에서 다니엘이 환하게 웃으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선, 너무 예뻐요. 다니엘도 너무 멋있어요. 두 사람은 오늘 이 자리에서 서로의 영원한 동반자가 됨을 약속하시겠습니까? 네, 약속합니다. 네, 약속합니다. 다니엘이 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 식장 위로 봄바람이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어요. 축하의 박수와 함께 객석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같은 시각 한국에서는 정수와 시어머니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은 더 이상 제 귀에 닿지 않았어요. 식이 끝나고 다니엘과 함께 해변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해는 수평선 너머로 천천히 기울어 가고 있었어요. 저는 발끝에 닿는 따뜻한 모래의 감촉을 느끼며 다니엘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미선, 무슨 생각해요? 엄마 생각했어요. 엄마가 저한테 남겨주신 그 마지막 사랑이 결국 이 자리까지 저를 데려와 줬다는 생각이요. 어머님이 가장 자랑스러워 하실 자리예요. 다니엘, 고마워요. 저를 그날 그 스케치북 한 권으로 알아봐 줘서요. 미선,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미선이 가진 그 빛이 내 눈을 멈추게 한 거예요. 수평선 위로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3년 전 차가운 복도에 주저앉아 있던 그 새벽의 미선이 4년이라는 시간을 건너 이 따뜻한 햇살 속에 서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가등기라는 마지막 사랑을 남겨주신 엄마의 그 한 수가 결국 제 인생을 가장 빛나는 자리로 데려와 주었어요. 저는 다니엘의 손을 꼭 쥐고 천천히 해변을 따라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자국이 모래 위에 나란히 두 줄로 새겨져 갔어요. 엄마, 저 잘 살아요. 저 행복해요.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인사를 건네며 따뜻한 햇살 속으로 한 발짝 더 들어섰습니다. 도어락 너머에서 차갑게 내쫓겼던 그 새벽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미선은 4년이라는 시간을 건너오며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 앞에서 묵묵히 견디는 것이 미덕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끊어내는 것이 자신을 지켜주신 분의 사랑에 보답하는 가장 정직한 길일 수 있습니다. 엄마가 남기신 마지막 한 수가 미선을 살렸듯 우리 곁에도 우리를 지켜주는 누군가의 사랑이 분명 살아 숨쉬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랑을 알아보고 그 사랑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에 가장 잘 답하는 방법일지 모릅니다.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 모든 분들께 따뜻한 위로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